저는 그래도 국내 주식이 더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데 주식의 근간은 기업인데 그 기업들이 글로벌로 지금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그 회사들 잘 되게 도와주면 저는 그게 선순환 효과로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하나 자산운용에 플러스 K방산, 요거 방산 ETF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한 100% 올랐거든요. ETF가. 금투세 도입 또는 그 박스권 장세 때문에 국내 주식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또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내 주식 정말 망했다고 보시진 않으시죠? 전혀 아니고요.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다는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이 있으면 해외 주식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래도 국내 주식이 더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금투세도 국회의원들이 뭐 기득권 세력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금투세 갖고 담보 잡아가지고 그렇게 양아치짓 안 하시면 빨리 결정 내시는 게 맞고요. 보니까 뭐 10월 11일 날 결정 낸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결정 날 거고, 지금 폐지에 가까운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하니까 뭐 제도적으로 보완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또는 많은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할 명분이나 이유가 사실 없고, 뭐 하나하나 따지면 진짜 문제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고 개선한 다음에 뭐 아예 새로 갈아엎어서 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거 빨리 결정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데 주식의 근간은 기업인데 그 기업들이 글로벌로 지금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그 기업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그 기업의 자금으로 신규 시설 투자도 하고 고용도 유발하고 상당히 선순환이 됩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막 최대 주주가 막 계열사를 뗐다 붙였다 뭐 이런 거 일부 단편적인 사례만 보고 국내 주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2차 전지가 성장하니까 정부가 약간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나 포항이나 광양 이런 데 지금 연간 유발되는 고용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뭐 삼성 에스테, LG엔솔 다 신규로 고용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투자하는 거에도 좀 자부심 갖고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CATL 말씀드리면서 진짜 너무 열받고 화가 나는 거는, CATL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첨단 6대 육성 산업에 반도체는 그렇게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왜 2차전지 지원 안 해줍니까? 2차전지 지원해야죠 당연히. 2차전지 세계 1등 산업인데. 그럼 CATL하고 지금 BYD하고 이렇게 힘들게 그 삼성 SDI나 LG엔솔이 보조금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LG그룹이 뭐 좋고 싫고 밉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보니까 그 산자부 장관이 고려한 이거 기술, 재련 기술 이거 세계 최강이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고려안의 그 전구체 관련된 것도 다 2차 전지 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더 폭풍 성장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2차 전지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진짜 우리나라 세계 최강, 진짜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손꼽잖아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몇 개 없거든요. 그 회사들 잘 되게 도와주면 저는 그게 선순환 효과로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 2차 전지 외에 시장을 이렇게 주도할 분야, 섹터 어디라고 보시나요?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잘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산업이거든요. B2G. 그게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 방산이 폴란드만 생각하시는데 글로벌로 지금 K 가성비 무기가, K 무기가 지금 확장세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서 중동, 호주, 아시아로 지금 엄청나게
확장 단계에 있고요. 안타깝게도 뭐 막연하게 평화의 시대를 생각하는 분들의 유럽이 됐든 중동이 됐든 막연하게 이 평화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와장창 깨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2의 우크라이나로 폴란드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에서 계속 지정학적 그 긴장 이슈가 나오고 있죠. 중동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남중국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중국하고 대만 이쪽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이 지금 경쟁사가 캐파나 납기가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이 납기, 캐파 모두 다 품질, 심지어 이제 세계 최고의 전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레어포와드를 제치고 호주에서 레드백 수주로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현대로템의 그 레드백 전차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좀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고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25년도에 방산 수출 목표만 27조 6천억입니다. 엄청난 양이고요. 수출 품목도 다변화되고 있고 수출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뭐 지상군 무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지상군 무기가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 때 엄청나게 가서 이제 승리 깃발 꼽으려면 결국 지상군 무기거든요. 포탄 필요하고 K9 자주포 필요하고 K2 전차 필요하듯이. 그래서 저는 수출 품목 다변화되고 수출국 확대가 되는 질적 성장의 초입 국면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출 대상국도 올해만 작년에 12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내년에 18개에서 20개국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K 무기가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이제 GDP 대비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냐인데 지금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기 때문에 유럽이든 중동이든 알아서 국방비 증액해서 알아서 군비 증강해서 알아서 자주방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주방위 관련돼서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 비중, 특히 장비 쪽이 이 지상군 무기 쪽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GDP 기준 최소 2%를 계속 초과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4%대 GDP 기준 나토 최고 수준인 4%까지 올라왔고요. 그 옆단에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핀란드 모두 핀란드가 2.4, 그다음에 루마니아가 2.4 모두 지금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은 폴란드보다 더 큰 중동은 사우디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GDP의 4.2%가 방산에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크고요. 현대 국가 간의 전면전 발발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 이슈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방산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글로벌 확산 국면에 있는 게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확산 국면은 수주 잔고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 기준으로 평균 6년치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곡차곡 25년, 26년 실적으로 반영될 건데 25년, 26년에도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까지 모두 다 실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 쪽 조금 말씀드리면 재미난 게 이스라엘은 유대교고요. 이란 관련돼서는 사실은 페르시아인하고 아랍인을 한데 지금 묶어놓은 건데 분명히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해서 갈등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아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페르시아인이고 그다음에 수니파 같은 경우는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인데 요거는 수니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아랍인 쪽이니까 갈등이 인종, 문화, 종교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이 중동의 종교 갈등은 복잡한데 이슬람은 역사상 최고 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살라딘의 후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피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충돌이 생기면 그냥 바로 전쟁 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되는 중동의 무력 충돌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보복 전격화로 전면전 가능성이 계속 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군비 확장 기조가 최소한 뭐 3년에서 5년 이상 유지된다고 보면 이번에 LIG 넥스원이
무기단에서는 가장 뭐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2 수주가 3조 7천억 받았는데 요게 이라크 가기 전까지 사우디도 받았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받았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이번에 폴란드 수주하자마자 2달 납기를 땡긴 거 보고 사실은 와 엄청나다 이제 감동 먹어가지고 지금 당장 나머지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 천궁을 기준으로 하면 경쟁사가 뭐 세계 탑 방산회사인 로키드 마틴, 뭐 레이시온 이런 미국 업체들인데 미국 업체들은 이라크 물건 주지도 않는 거죠. 이라크는 아예 후순위고 이라크 주려면 이라크가 물건 당장 필요한데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이 물건 받는 시기만 해도 양산하는데 4년에서 5년 걸린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1, 2년 안에 지금 발주해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궁2 수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천궁2 8개 예를 들어 받았는데 2개 이상, 3개 이상 앞당겨줘. 그거 앞당겨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기 관련돼서도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증명했기 때문에 유럽 또는 미국이 이렇게 야 K 가성비 해서 가격만 싼 게 아니라 당장 필요로 하는 물건을 요청한 쪽에서 생산 캐파랑 납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고 당장 전시 상황이 급한데 그걸 쳐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LIG 넥스원을 기준으로 하면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 해외 매출 비중이 뭐 예를 들어 3천억대 레벨이었다면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2조 원대까지 레벨이 업이 됐거든요. 그럼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건요. 그 회사 전체 마진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산 외에 철도 사업부가 있고요. 코레일, KTX 그 철도 사업이 있고 에코플랜트 사업이 있습니다. 둘 다 손익분기점 겨우 만족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해외 방산이 합쳐지면서 전체 마진이 2분기에 역대 최대인 10.8%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전체 마진을 이제 15%대까지 보려고 합니다. 왜? 해외 수출 비중, 방산 수출 비중이 70% 이상까지 올라갈 거니까. 근데 LIG 넥스원도 해외 매출이 평균 3천억대에서 조 단위까지 올라오니까 방산 수출로 내는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사이즈도 커지는데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이 해외 수주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전체 회사 마진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방산주 진짜 고맙게도 선택하는데 복잡하지 않게 저도 지금 하나 자산운용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하나 자산운용에 플러스 K방산 요거 방산 ETF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잘 돼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심지어 군함 만든 하나 오션,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금저축계좌, I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 퇴직연금관리계좌 이런데 방산 ETF 이게 주당 2만 원도 안 되거든요. 19,000원인가? 근데 와 단기적으로 한 100% 올랐거든요. ETF가 1년 동안에. 네. 저는 2만 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방산 ETF가 시가총액이 한 5천억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한 2,700억 정도 사이즈예요. 방산 ETF 그냥 2차 전지나 반도체 하고 다른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플러스 K 방산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K 방산이 세계 이미 탑 10이고요. 세계 5위권 수준까지 노린다. 근데 요겁니다. 플러스 K 방산. 이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2,800억 시총이거든요. 1년 값보면 그냥 꾸준히 9,000원부터 19,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 ETF 분석을 누르시면요. 야 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아 보이고 LIG 넥스원도 좋아 보이고 고르기 너무 힘들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방산 ETF 사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국항공, 우주, LIG 넥스원, 하나 오션, 그다음에 풍산까지 사시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산 ETF만큼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2차 전지 다음으로 현재로서는 투자하기도 심플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방산업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매수 같은 경우에는 네. 괜찮은 주식을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하라고 네, 하셨는데 네, 네. 매도는 그러면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수주가 예를 들어 매년 연간 30% 성장하다가 갑자기 30%에서 빵프로 되진 않아요. 30% 하다가 이게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수출 데이터가 YOY 전년 대비해서 50% 올라가다가 한 40% 꺾여요. 또 30% 꺾여요. 20% 꺾여요. 그러면 저는 그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시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이 반도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바꿀 건데 지금 아직 전기차 또 화재 때문에 안 타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 주변 사람 중에 10명 중에 진짜 전기차는 배터리는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실제 내 주변 사람들 10명 중에 뭐 5명 이상이 전기차 탄다. 전기차 자체가 그렇게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이폰처럼. 그럼 그때까지 들고 간다 그러면 수익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방산도 우리나라 야 LG 넥슨이 이제 이라크에 3조 7천억 수주했대. 그게 너무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또 수주했어?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 기준점 삼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방산주 평균 PE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이익 배수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 돼요. 내년 기준으로. 그럼 아까 코스피 평균 PER이 15배 진짜 박살났을 지금 시점에 코스피 2,500 기준으로 15배인데 잘 나가면 이 20배거든요. 15배 20배 안짱인데 뭐야 방산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고 수주 지금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 16배밖에 안 돼? 그럼 방산도 비싸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냥 심플한 거예요. 방산주 수주 좋다면 실적 좋다면 하면서 확 이 기대값이 올라갔는데 그 이 기대값 올라온 것만큼 실제 이익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는 이익이 급격하게 줄거나 사람들이 이 기대값이 많이 내려오는 거겠죠. 그러면 주가는 정상화 될 거니까 저는 사람들의 이 기대값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니까 실제 벌어들인 이익이 많이 꺾이면 그때 방산주를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 정리해야 될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익 기대값 엄청 높은데 실제 이익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는 빨리 정리할수록 좋은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중에 내년에 기술 수출해가지고 이익이 한 내년에 5천억 들어올 거 했는데 실제 분기 실적 까봤더니 분기 실적 곱하기 4하면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한 개 분기 곱하기 4하면 연간이니까 5천억 들어올 거 예상했는데 한 뭐 200억 됐다. 그럼 곱하기 4 해봤자 8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갭이 큰 거는 상당히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축소 정리해야 되는 거. 반도체도 잘 보세요. 이제 분기 실적 50조 예상했는데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이번에 7조 예상하더라고요. 7조 예상했는데 분기 실적 5조도 안 된다? 저 같으면 그냥 절반 이상 그냥 반 이상 정리할 것 같아요. 분기별로 3개월마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시장에서 3조 예상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선 HD 한국조선해양을 3분기에 한 이익 한 4천억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익이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히려 4천억 예상했는데 6천억 나와요. 삼양식품 분기에 예를 들어 한 800억 예상했는데 막 1,200억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죠. 시장 예상보다 컨센이 훨씬 잘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방산하고 2차 전지는 업황이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보유하되 매도하는 시점은 업황이 꺾인다기보다 업황의 성장률 둔화가 더 빨리 올 테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 그 기준점까지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정해야 돼요. 나는 50%에서 40% 10% 꺾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10% 꺾이는 거? 야 최소한 50%에서 성장 꺾였다고 하려면 그게 반토막 나서 25%까지 내려와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대표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보시면 가장 핵심은 개별 기업을 진짜 디테일하게 A부터 Z까지 분석하거든요. 그런 채널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조금 시간의 격차도 존재하고 또 유튜브에 다 말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냥 조금 더 저하고 엄청나게 공부하실 분 엄청나게 시장하고 자주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분들은 구독 모델 만들어서 단 10분이 들으시더라도 구독 모델에서
제가 매주 공부할 거리 드리고 매주 뭐 숙제 내드리고 매일 분석해드리는 구독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열정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정이 살아 있으면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큰 목표 세우시기 전에 그날 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뭐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운동으로 나는 오늘 뭐 푸시업을 100개를 한다든지 오늘 이 책의 1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꼭 마스터해서 나만의 기록으로 정리를 해둔다든지 그래서 그런 약간 디테일한 작은 하나하나 성공을 좀 많이 쌓아두시면 그게 진짜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관련된 공부든 본업에 관련된 공부든 중요한 건 그날 당연히 저도 매매일지 매일 쓰고 그날 공부한 내용 매일매일 정리하거든요. 어떤 복기하는 정리하는 습관을 쌓아두시면 그게 나중에 엄청난 빅데이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하자. 예,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